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아주대문화 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센터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얘기를 하면서 창의성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어떤 특징 혹은 특질일 거야. 이어야 해라는 어떤 믿음도 사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담론이 창의성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선택한 주제는 프랑스 아카데미 시스템과 창의성입니다. 첫 번째 타자이기 때문에 제목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지으려고 틀 안의 구속, 틀 밖의 자유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오늘 주요 주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랑스 아카데미와 창의성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단 간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떤 업종일까요? 네, 학원. 거의 학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스튜디오나 미장원처럼 뭔가 창의를 요하는 창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에서 우리가 아카데미라는 상호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번역을 하면 학술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의 국가들에서 정부나 국가 주도로 해서 학술적인 활동들을 양성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 혹은 제도를 통칭하는 이름이 아카데미일 것 같습니다. 프랑스 아카데미는 사실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또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아카데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프랑스에서 아카데미 시스템이 17세기에 등장을 하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왕정이 들어서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예전은 아니겠지만 세계사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왕의 권리는 신이 준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는 절대 왕정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서구 국가들에게 서유럽 국가의 곳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을 처음으로 견인했던 커플 듀오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화가입니다. 필립 드 샹파뉴가 그린 리슐리의 추기경과 그를 정치적인 멘토로 삼아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고 영토 확장을 시킨 프랑스의 중앙 집권의 초석을 놓은 왕이 바로 루이 13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디테일한 그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왕이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저 뒤로 보이는 항구가 이제 막 영국에게서 빼앗아 온 프랑스령이 된 라로셸 항구이기도 하고요. 그 왕의 발 쪽에 보면 라틴어로 신이 내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프랑스 왕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왕정이 설립이 되면서 그야말로 프랑스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양식의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대왕정 하면 그냥 이분을 떠올리시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생몰연도가 아니라 재위연도입니다. 그리고 약 7살도 안 된 나이에 재위를 했기 때문에 대충 산수를 빨리 해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한 이 왕이 루이 14세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루이 13세 왕의 아주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더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섭정을 했지만 어린 나이에 이제 또 왕이 됐던 인물이고요. 제가 일부러 베르사유 궁전의 로고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태양, 우리 아폴론, 그래서 무슨 뭐 왕의 춤 같은 영화를 보면 본인이 아폴론으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인상적인 면모를 보여주려고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려진 초상화이고요. 이건 1701년도니까 사실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 그려진 초상화이기는 한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여왔던 루브르 왕궁을 버려두고 아버지의 사냥 별궁이었던 베르사유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베르사유를 그야말로 문화의 중심지이고 외교 그리고 국무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업적을 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인 업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떤 국가가 발전을 한다 혹은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면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총소득일 수도 있을 것이고, 수출액일 수도 있을 것이고, 면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사실 그 나라의 문화예술이 얼마나 독자적인 색깔을 가지고 발전했는지가 사실 지금도 우리가 선진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러한 포인트를 일찌감치 간파를 했던 군주가 루이 14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쭉 제가 한번 써 놓았는데, 제일 먼저 만든 아카데미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라카데미 프랑세즈, 즉 프랑스어에 대한 어떤 규칙을 연구하고 발음 방식으로 프랑스 어문학을 연구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됩니다. 1635년도고요. 그로부터 13년 뒤인 1648년, 제 전공하고는 가장 친연성이 높은 아카데미일 것 같은데, l'Académie de peinture et de sculpture, 직역을 하면 회화와 조각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61년도에 되면 우리 발레 예술의 중흥을 이끌기 위해서 댄스 아카데미가 생기기도 하고요. 66년도 아마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아카데미인데, l'Académie des Sciences 라고 해서 어떤 과학에 대한 연구들, 어떤 근대 과학을 연구하는 것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66년도에 만들어진 곳이 l'Académie des Sciences입니다. 69년도에는 음악 아카데미가 생기기도 하고요. 71년도에는 마지막으로 건축 아카데미가 있어서, 그야말로 프랑스의 17세기의 문화예술을 장르를 망라해서 국가 주도로 발전을 시키려고 했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닐 텐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무슨 장학사 선생님이 오신다, 아니면 그 지역에 유명한 어떤 중요한 인물이 우리 학교를 온다라고 하면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이야 분주해지시면서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이 있죠. 환경 미화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고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뭔가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 우리한테 오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66년도의 그림을 보시면요, 루이 14세가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긴장을 하고 했을까. 그래서 왕립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막 긴장한 채로 도열을 하면서 최신 연구 결과를 군주에게 잘 보고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어떤 천체를 표현하는 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잘 보이실진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동물 뼈들이 뒤에 있습니다. 어떤 동물 해부라든지 생물학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앞부분을 보시면 지구본이라든지 세계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과학을 굉장히 융성시켰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 아카데미에서 연구를 하고 어떤 실험을 한 걸 가지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아카데미가 연구 학술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매뉴팩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이 직접 주문을 하고 직접 여러 가지를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왕립 매뉴팩처 공방들이 분야별로 또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도 파리에서 국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블랭 공방입니다. 그래서 왕실에 납품하는 가구라든지 테피스트리 같은 것들을 최고의 솜씨를 가진 장인들이,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약간 무형문화재급의 장인들이 특별히 관리를 받으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가신 거죠. 굉장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겠지만 바쁘신 분들한테 막 빙의가 절로 되는데요. 지금 너무 급하니까 막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막 더 좋은 걸 잘하고 있다, 막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사실 이렇게 커다란 벽걸이용 양탄자를 프랑스어로는 타피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타피스트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비싼 실을 썼는지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타피스트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케치를 누가 했느냐, 밑그림, 우리 카툰의 원형이 되는 까르똥이라고 하는 그 카툰을 누가 그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그린 분은 오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샤를르 르브랑이라고 하는 왕실 수석 화가가 스케치를 한 겁니다. 아마 따라갔겠죠. 수행을 하러 갔을 것이고, 이 분주한 모습들을 크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직조된 테피스트리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네,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의 그림을 한번, 자화상을 한번 보시면 자부심이 엄청 느껴집니다. 아주 지금 자기의 작업실 한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이신데, 저는 화가들의 이런 자화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복장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이런 복장으로 대리석 조각을 했다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작업의 그 장소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신을 그냥 일개의 장인이 아니라, 일개 어떤 뭘 만드는 크래프트맨이 아니라 연구하고 고민하는 창작자로서의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치도 이렇게 무심한 듯 세팅을 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각 모형들을 두기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샤를르 르브랑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가장 총애했던 화가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니까 되게 총애했던 것 같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형 유화 작품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당당한 모습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이걸 본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왠지 낯이 익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모델로 그렸냐면 누굴까요? 학생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성공하시려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태도일 것 같은데, 네. 루이 14세의 얼굴을 여기다가 그려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세기의 이런 고전 그린 그림들은 옛날 이야기를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옛날 이야기를 요새 말로 리퍼런스 삼아서 끌어온 다음에 지금 프랑스가 어떤지를 찬양한다든지 칭송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예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샤를르 르브랑 같은 경우는 아까 1648년도에 회화 조각 아카데미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게 독자적인 어떤 기구로 잘 돌아가려면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당연히 담당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편한 표현으로는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대 아카데미 원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이 샤를르 르브랑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를 안 시켜주면 정말 많이 서운했을 것 같은데, 샤를르 르브랑은 일찌감치 간파를 한 거죠. 군주인 루이 14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공감을 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화가라기보다는 요새 말로 하면 미술 행정가적인 면모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이론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카데미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림이라는 것이 한 명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휘리릭 그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들을 이론화하는 작업들이 초기 멤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68년도에 원장님이었던 샤를르 르브렁이 펴낸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특히 아카데미는 창작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기관이기도 했지만 후속 세대들을 양성하는 것, 될성부른 떡잎들을 빨리빨리 그 입학시험을 치게 해가지고 특수한 미술학교에 들여보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우리의 다음 미술의 세대를 양성시키는 게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매뉴얼을 전수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우리 매뉴얼이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매뉴얼이 있으면 따르는 건 쉬운데 매뉴얼을 처음에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호환성도 있어야 되고요. 중립적이지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가 확실하고 보편적인 어떤 성격을 띄어야 하는 것이 교재 혹은 교과서, 매뉴얼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분노한 사람을 그릴 때는 네 맘대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라. 기뻐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고개를 어떤 각도로 꺾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가 받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어떤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창의성을 이제 짓밟았다, 이런 오해들을 받기는 하지만 오늘 저는 과연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기에 이런 이론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예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갑니다.